이것을 읽어나가야지. 어떻게 읽어? 피터 화이트하우스 신 라이러 마리아 릴케는 107병으로 죽게 될 것을 알았지만 병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 능력을 벗어난 문제를 굳이 다 알 필요가 있을까? 두려움을 이용하라. 두려움을 이용하라. 지금부터 내용은 그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피터, 당신은 다니엘 조지와 공동체 필연책 알츠하이머 신화에서 그 병을 공격했다. 그런 의미에서 책정한 것도 매우 도발적인 것다. 우린 모두 안다. 유사 일의 인간은 늘 기억력 감퇴나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쇠퇴의 문제를 겪어왔다는 것을. 모두 실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는 늙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겪을 일이다. 자, 이렇게 알츠하이머 라고 부르는 고통은 누구나 모두가 겪을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주장은 아니다. 그 말이 옳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병으로 간주해서 치료하는 것을 좋은 해결책으로 여긴다. 일반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시스템이 사회 관련 시스템보다도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 현상을 판단해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정의한 것이다. 만약에 정치가가 여기 심장 질병이 있습니다. 자금을 주시면 그 병을 없애는 방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이 기꺼이 돈을 내줄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건강 시스템의 질적 개선이나 사회활동을 위해서 기부금을 요구한다면 당신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이 병과 관련된 활동을 알츠하이머 운동이라고 명명했다. 어떤 의도인가?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 나 역시 전례 기재부에 있는 마이네르트 기자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 동참했다. 등등. 알츠하이머 병이 저런 부각되기까지 제약 산업은 어떤 역할을 했나? 제약 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약을 생산해내려면 결국 제약회사와 손잡지 않고서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제약 산업이 추구하는 방식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아프면 그 정성에 대한 약을 쓰면 되는 식이다. 예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유지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는 영역까지 미리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굳이 없어도 될 약품들을 약국 진열장에 잔뜩 채워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자. 알츠하이머 병이 의학 용어로 자리 잡기까지 제약 산업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어떤 영향을?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있는 질문이다.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세기 초반 오기스트 디터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알츠하이머의 진료소를 방문했다. 오기스트는 나이가 겨우 51세였지만 단기 기억 상실 증세를 호소했다. 뮌헨으로 일터를 옮긴 알츠하이머는 1906년에 사망한 그녀의 뇌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고인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라그와 신경다발 응계물을 발견했다. 오늘날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병은 그 원인을 이 신경원에 나타나는 섬유 덩어리로 본다. 알츠하이머 본인도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웠는데 얼마 후 상급자인 에밀 클레펠린이 1910년에 저서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 책은 실제로 당시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과서로 인정받았다. 알츠하이머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특히 내 전문 정신과 의사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에서 경쟁 구도도 부추겨졌다. 제약 산업은 치매로 발전 가능한 경도 인지 장애와 연령 연관 기억 장애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장애는 의과대학에서 많이 연구되었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해서였다. 이 두 가지 장애를 보인 환자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병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도인지 미리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컨퍼런스를 주최한 적이 있다. 과거에 경도인지 장애로 분류되던 증상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불리게 되면서 인지장애는 확실히 알츠하이머의 전등계로 여겨지게 되었다. 의사들은 모든 증후에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고 또 제약회사들은 그런 의사들의 행동을 장려한다. 의사들이 이름 붙인 병명 중에서 특히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은 비자발적인 증서 표현 장애다. 이것은 제약회사 아바니르가 처음으로 만드는 병명으로 이 신드롬을 치료하는 약품 판매 촉진은 물론 제약시장에서 상업적인 아이템으로 확장시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어서 보다 큰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약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애를 쓴다. 비자발적인 증서 표현 장애와 관련된 약품은 아직 정식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신은 한동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였다. 제약산업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했나?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들의 통제에서 얼마간 벗어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20년 동안의 제약회사로부터 해마다 평균 5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연구의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은 셈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후의 액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내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아내만은 산도 생산 관리자의 제안으로 다 함께 생모리츠에서 키를 타러 갔다. 그는 하이들진 생산을 관리했는데 이 제품을 오래전에 뇌대사를 정지시키는 치료제로 승인받은 품목이었다. 미국 대기업 제약사 회장을 영입했던 나는 그 제약회사 연구 전략의 대상이 되었다. 동료 대부분이 제약산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거렸기에 나는 우리가 함께 일하려면 나라도 제약산업의 실체를 깨뜨리고 있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명확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세운 협회는 그것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해서 치매 치료제의 가이드라인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 워킹 그룹을 결성함에 따라서 우리는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내 생각에 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병의 개념을 비판해온 당신이 그 병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표준화하는 작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제약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당신의 연구를 되돌아볼 때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말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FDA가 알츠하이머 병을 인정하고 치료법의 개발에 동의하도록 우리가 일조한 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연구 도중에 내 견해가 바뀌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겠다. 초반에는 이 독보적인 병, 수백만 명이 걸린 이 끔찍한 알츠하이머 병을 객관화시키고 의약품 치료제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한다. 그 병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병이 아니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단순히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단순히 어쩌다가 오늘날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렇다. 100여 년 전에 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여성이 전문의를 찾아왔을 때 의사는 당시 그 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왜일까? 첫 번째 환자 오기스트 디트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라그와 신경 더블 엉킴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두 번째 환자인 조안에게서는 아밀로이드 플라그만 발견되었다.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하게 된 최초의 원인조차 확실히 달랐다.
이렇게 초기에는 알츠하이머 병은 65세 이하도 걸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내가 제약산업과 관련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알츠하이머 병과 노인성 치매는 점점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통합되었다는 말인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치매성 알츠하이머로 구별하는 것이다. 혹자는 두 사례 모두 뇌에서 치매성 아밀로이드 플라그와 신경다발 엉금이 발견되는데 굳이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의사 알츠하이머도 바로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망설였던 것 같아. 젊은이에게서 나타나는 치매를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하기까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흘러서 이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보통의 치매와 구별해서 쓴다. 왜냐하면 전전한 뇌졸중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 동맥경화증을 호소하지도 않는다. 치매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구별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다 보니 이 병이 곧 노인성 치매와 직결이 되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알츠하이머 병이 노인성 치매로 전이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확산된 알츠하이머 병은 기존의 치매를 확장 해석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과도한 의료 정책으로 시행한 것은 아닐까? 알츠하이머 병을 둘러싼 노예 활동으로 노인성 치매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재정의된 것인가를 묻는다면 맞다. 그러한 주장을 입증해주는 두 가지 일화가 있다. 하나는 미국에 있는 알츠하이머 병 협회와 관련된 일화다. 이 협회의 이전 명칭은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 정의를 위한 협회였다. 협회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서로 겹치는 증상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증상을 호소해도 협회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한 건가? 소위 말하는 알츠하이머 병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 약품을 버젓이 치료제로 쓰고 있다. 환자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보았다면 곧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약품은 과학적인 치료제로서 입증된 것일까? 현행 관습에 따르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연 이 약품들이 인류의 삶에 정말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약이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까? 또 삶의 질적인 개선에 이바지할 것인가? 시장에 출시돼서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은 그 약품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발명품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산하기구 나이스가 내린 결론도 이와 같았다. 알츠하이머 늙으면 자연히 찾아오는 끔찍한 노화는 인간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는 고령화 사이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상 놀라운 인간 승리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노인이 기억을 잃게 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일 수가 있다. 지구전쟁에 빗대어서 표현해 이 이야기가 신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노화를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착각해서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하지만 노화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노화뿐만 아니라 죽음 역시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인데 이를 막으려 하다니 이는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나는 이 상황을 자연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병을 질병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인간의 노화, 유하는 삶의 일부로 본다는 의미인가? 전국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인터뷰 내내 우리는 질병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지만 과연 바이오메디컬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사와 연구자들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을 계속 방관해야 하는지 말이다. 방관해야 하는지 말이다. 유한성이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까지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을 질병학적인 관점에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볼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분자병의 일환으로 보고 의료계가 치료와 관련된 전략을 펼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참 노화에 대한 공포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인간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의 한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화는 생물의 주기 중의 한 단계일 뿐이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삶의 유한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최고의 생동감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약물이 아닌 속에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인류애의 진정한 의학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4. 정신질환으로 낙인을 찍기. 정신질환의 진단과 제약회사 간의 연관성은 제롬 C. 웨이크필드 미국 정신의학회가 주기적으로 관행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런 것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성경으로 통하는 책이다. 전 세계 다양한 임상실험과 관련해서 소송의 판례,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가지 영향력이 꽤 높기 때문이다. 이런 책이 있다는 거죠. 이 장에서 제롬 C. 웨이크필드가 쓴 글을 살펴볼 예정인데, 자, 이 책 보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 DSM과 제약회사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은 실시간마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처방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미국 성인의 약 10%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아서 약을 처방받은 어린이의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2000%나 증가했다. 그동안의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항정신질환제의 처방은 2배로 늘었고,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안감과 우울증,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집중장애까지 그 사용 범위도 확장이 되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정신질환의 진단이 내려지는 과정과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약물의 급증,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한 예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2주 동안에 5에서 9가지의 증후가 나타난지를 관찰한다. 이 증후는 보통 일반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 보이는 반응들로 채워져 있다. 슬픔, 불면증, 일상생활에 대한 무기력, 식욕 감퇴, 피곤, 집중력 결핍 등이 대표적인 예로 환자에게 이 같은 증후가 보이면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감정의 기복은 다 있기 마련이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10일 동안 이 중에서 5가지를 보이면 당신은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은 테스트 직전에 금전적으로 피폐한 시기를 보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또 몸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의학계가 공식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당신은 분명히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며 그 말은 곧 의약물의 치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의학계가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으로 정한 증후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기복과 구별하기 어렵다. 정신이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증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 확대 해석한 진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정신질환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상당하다. 누구나 살면서 우울증을 겪는 시기가 오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임상적으로 보면 우울증은 분명 만성적 정신질환이며 재발의 우려가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장애에 해당한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가면 정성인에게도 우울증 약을 처방해준다. 힘든 고비를 겪어내느라 잠시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 기복도 정신질환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이 처방 DSM 기반의 진단 시스템은 너무나 쉽게 정신질환으로 진단하도록 유도한다. DSM과 거대 제약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진실 규명은 여기 언급된 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이 새로운 진단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환자의 증후와 관련된 부수적인 여러 변수를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약연구소가 DSM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의약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가설을 이론적으로 인정한다면 이 이론은 거의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DSM은 제약산업이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실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DSM이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미친 결과로 말할 것 같으면 20세기 중반에 항정신질환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으므로 그 결과 정신분석적인 패러다임에서 생물학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신과 의사들에게 기존의 패러다임이 구약 성경이라면 후자는 신약 성경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동안 뇌의 기능장애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진단했는데 생리학 관점에서 정신질환을 다시 정의하다 보니 치료제로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렇듯이 정신의학이 생물학적인 패러다임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의약품을 통한 치료제가 활성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DSM 진단 기준이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또한 약물과 더불어서 정신과 상담도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비슷한 결과와 효력을 보였다. 정신분석학 패러다임에서 생물학 패러다임으로 20세기 초중반 정신분석은 미국 정신의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다가 DSM과 DSM-1이 발행되고 이어서 DSM-2가 발행되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에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부적인 예시가 없이 원론적인 이론들만 요약되는 시기였고 정신분석학 이론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해서 그 관점에 입각한 가설을 이론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DSM-3에 정리된 여러 세부적인 증후를 기준으로 우울증을 진단하지만 DSM 이전에는 우울증에 대한 정의가 이처럼 매우 간단했다. 우울신경증이 이 증상은 애정을 쏟은 물건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또는 그의 버금가는 충격을 받거나 내면 갈등으로 인해서 과도한 우울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DSM은 우울증이 내면 갈등으로 발생하며 또 불안감에 대한 자기 방어적 기제로 나타난다고 보면서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DSM은 과학적인 연구 방식을 도입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병연학의 다른 가설들까지 받아들여서 정신질환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정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까지 정신분석은 과학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950년대 초반 프랑스 해군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던 앙리 라보리는 마취제를 덜 쓰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요즘 불면증 치료를 위한 합성물질로 쓰이고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개발했다. 항히스타민제. 적극적인 지원으로 라보리는 항히스타민제 샘플 획득에 성공했다. 히스타민. 페노티아진 일종이라 클로로프로마진은 아타락시아의 역할을 잘 해냈고 정신병동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켜서 퇴원에 이르는 데 일조했다. 1955년 미국에서 클로로프로마진의 판매율이 최고 정점을 찍는다. 미국의 모든 정신병동에 입원한 55만 명의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할 정도였다. 현재는 그 수가 1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클로로프로마진의 투여에 따른 부정도 꽤 있었지만 그래도 정신질환자의 수를 이렇게나 줄였다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초기는 사용 자체가 불법이던 물질이 나중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혁명의 전리품이 된 것이다. 과거에 파리 살페트리에르 정신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피넬이 그 당시 광인으로 낙인책에서 격리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병을 치료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견줄만하다. 클로로프로마진이 상용화되면서 그 외에 다른 효과적인 정신질환 치료제도 발전을 거듭하며 당당히 상업화의 길로 들어섰다. 뇌신경전달문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는 병인학적 관점을 뒷받침하기에는 항정신질환제가 모든 효능을 10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뇌의 이상으로 생긴다는 이론에는 동의한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 접근해서 뇌의 장애를 해결하는 약물 치료야말로 최상의 해결책으로 주장한다. 19세기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에밀 크레플린의 주장도 그래했다. 이렇게 약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연구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했죠. DSM-3와 정신의학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자, 이게 DSM-3가 완성되기까지 정신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의학 이론들은 서로 상충하며 갈등을 빚었다.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스차츠와 철학자 미셸 푸코, 사회학자 토마스 셰프의 주장에 영감을 받아 일어난 반정신질환 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간다. 오늘날 정신질환의 진단은 과학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 남용. 정신과 의사들은 여러 분야의 이론들을 모아서 짜집게 해서 진단과 진료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마침내 DSM-3가 탄생했다. 증후를 세분화해서 해당 증후의 가지수를 집계하여 정신질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DS3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